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판례 강의, 최신 판례 강의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로 강의 촬영, 특강 촬영이 처음인데 잘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방송사고 안 났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래서 오늘 작년 1년치 최신 판례 요 강의를 할 텐데 강의 준비를 해봤는데 형총 판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쉽게 잘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 오늘의 판례 강의는 제가 항상 최신 판례 강의는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게 막 멋진 막 명강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일단 판례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 판례 문장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리는 밑줄 치고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국어 시간처럼 되죠. 국어 강의처럼. 그래서 식쌤이 막 강의 잘한다 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갑자기 너무 밑줄만 쳐져가지고 실망하고 돌아가시더라도 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거 꼭 양해 바라고요. 일단 우리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신 판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총 형각을 할 텐데 지금 이게 제가 촬영하는 거니까 중간에 어떻게 끊길지 몰라가지고 중간에 끊어서 촬영하고 붙이던지 아니면 끈이 상태에서 그냥 올리던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올해 판례 특징은 형총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형총 판례가 굉장히 어려운 판례도 많고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출제가 안 될 걱정이 될 정도로 어려운데 중요한 판례가 많이 나왔으니까 강의를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총이 거의 3분의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는. 자, 교재 보시고요. 다 준비하셨죠? 다 준비하셨죠? 자, 그래서 거기 형법 총론 첫 번째 판례 보시면 이 판례는 일단 별표 하나고요. 별표 하나도 세 개 할 텐데 하나는 보긴 해야죠. 별표가 없는 게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빼고 하나도 보시고 두 개부터는 되게 중요하고 세 개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별표 하나고요. 일단 요지 1번 읽어둘 테니까 밑줄 치세요.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 유추해서 안 된다. 많이 보셨죠? 익숙한 지문이고 그 다음에 형벌법규 해석에서도 가능한 한 문헌 의미 내에서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다음 줄 문헌의 논리적인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인 논리적인 해석 방법은 본질적인 내용에서 가장 접근한 해석이고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가능한 지문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재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부자하는 행위 그 다음에 형벌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많이 보셨죠 이것도. 그 다음에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하고 한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히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으로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 나온 문장 모두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근데 새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새롭진 않죠. 여러분 다 공부가 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줄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영되지 않는다.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으로 보충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많이 나왔죠? 기출지문으로.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옆에 수범자에게 그 다음에 집행하는 기관, 해석 집행하는 게 아니라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게 두 대상자들에게 그 다음 줄에 예측 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일반 국민 수범자 측면하고 그걸 집행 해석하는 법원하고 수사기관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이해할 때는 좋죠. 그래서 요지 1번은 우리가 많이 봤던 판례고 이미 기출 많이 됐죠. 다 아셔야 되고 이거는 모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요지 2번 보시면 원산지표시법에 대한 판례인데 거기 보시면 원산지표시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그랬어. 그게 14조 1항인데 마지막 줄. 근데 이 항을 신설해가지고 한 번 더 똑같은 범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한 규정을 신설한 거죠. 그래서 7페이지 맨 뒤쪽 보시면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
하고 확정한 후 5년 이내 다시 위반하면 벌칙을 강화했다라고 됐죠. 형벌이 올라갔어.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원산지표시법 14조 2항에서 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거기 그 형이 확정된 후 가로치시고요. 여기서 말한 형의 확정은 뭐다? 그 다 두 줄 내려가서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데 확정된 벌금형에 공판 절차 재판으로 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약식 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요지 2번은 아주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횡의 확정은 공판 절차, 약식 절차 모두 의미한다. 그 다음에 요지 1번은 이미 익숙한 거니까 요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요건 요 정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지 판례 2번 요게 이제 제가 형총 판례 한 3개, 4개가 되게 어려운데 이 판례도 되게 어려운 판례 중에 하나예요. 이거 보면 뭐가 어렵냐 이렇게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지금 요지가 2번까지 있잖아요. 제가 이거 3번, 4번을 사실관계를 정리해 가지고 원심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해가지고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까지 보충해서 보셔야 되고 안 받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보셨죠? 그래서 요지 3번, 4번까지 해서 보셔야 된다. 이 판례가 우리 강의 때도 얼마 전에 했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대해서. 그래서 변시나 뭐 사례형, 그 다음에 7급 이런 데서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 사례형으로 출제하기 엄청 좋은 문제, 엄청 어렵고 근데 이제 객관식은 조금 부적절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부정사용죄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특히 7급 이상은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9급도 어렵게 내려면 낼 수 있죠. 그래서 엄청 어려운 문제, 엄청 어려운 판례야 이게. 일단 봅시다. 자, 요지 1번 보시면 법률 해석할 때 그 다음 줄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 가르치시고요. 사용할 수 있다. 해석한다. 어떻게? 체계적 논리적으로. 유명한 거죠. 그 다음에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거기 명확한 개념 가르치시고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이미 기출됐죠. 기출도 됐고. 그래서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되어 있을 때는 뭐다? 앞에서 말한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 방법은 뭐냐?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이죠. 그래서 명확한 개념이 있을 때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필요성이 떨어진다. 활용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요. 만약에 필요하다. 제한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고 이미 기출됐어요. 그래서 요건 제가 작년인가? 언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한 번 정도 나왔어. 한두 번. 요 지문 꼭 알아놓으시고요. 명확한 개념일 때마다 체계적 논리적 해석을 활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지 2번. 얼마 전에 배웠죠? 변시생들은 당연히 다 로스쿨생들 알 거고 우리 9급 공무원들도 7급 공무원들도 다 배웠단 말이야. 경찰들도 맞아. 경찰들은 당연히 해야지. 경찰들은 변시에 나오는 문제를 잘 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죠. 경찰도 좀 있으면 시험이잖아. 그래서 요 판례가 되게 중요한데 자 보시면 여전법 70조 1항 제4호 이게 부정사용죄죠. 근데 강치 횡령하거나 기망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부정사용죄에서 사용은 강치 횡령 기망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네, 당연한 거죠. 근데 이 판례에서 2심 고등법원 판사님들 훌륭하신 분인데 잘못했단 말이야. 실수해서 대법관들은 깨졌는데 판사들도 이렇게 실수할 만큼 어려운 쟁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은 뭐다?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이다. 그래서 현금카드, 현금 인출 기능은 아니다라는 판례 유명한 거 있죠? 그렇다. 그 다음에 끊고 그리고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직불카드는 생략할게요. 신용카드를 기망이나 공갈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라는 의미로 신용카드의 소유자, 점유자를 기망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라고 해석한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당연한 말 같죠? 여기까지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가하는 요지
3번, 4번. 제가 이거를 원래 할 때는 그냥 이 요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문제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사실관계가 훨씬 중요하고 어려운 점점이 분별이 있더라. 그러면 출제자 중에 유능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출제자분들은 이런 걸 낸단 말이야. 특히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렇죠. 그래서 요지 3번. 자, 자료 보시죠. 자료 받았죠. 보시고, 자, 공소사실인데 이 사실관계가 뭐냐?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 읽을게요. 밑줄 치면서 보세요.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성공사례비를 먼저 줘야 된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그 교도소에 영치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성공사례비를 지불하고 돈 내고 뭐야? 그 돈을 본인이 갚겠다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갚아주겠대. 그래서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교도소에 있으니까 피해자가.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편취의 고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들을 뭐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춘천교도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한 장을 교부받은 뒤 23회에 걸쳐 3천만 원 정도의 상당을 결제했다. 대금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4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공소사실이었는데 공소사실이 거의 사실이야. 사실관계가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요지 4번에서 원심, 2심이죠. 고등법원에서는 원심은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전법 위반죄, 그러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부사죄. 부사죄는 신용카드 자체를 기망하여 취득한 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당연한 말 같잖아. 당연한 말이 아니야. 거기 가로치세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 이 가로치시고요. 요거에 이제 원심의 근거야. 원심이 그 부사죄에서 사용을 본 개념이죠.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야. 대법원은 일단 체크하시고요. 이 진짜 어려운 판례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 줄에 보시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 권한을 준 것이다. 왜? 기망해서 얻었으니까 너 이거 사용해라 라고 권한을 줬다는 거죠. 이게 뭐야? 의사에 반하지 않고 뭐다?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라는 거지. 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 사용 대금에 대한 편취 행위는 인정되지만, 그러니까 뭐야? 사용 대금은 사기죄가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뭐야? 신카 부사죄,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없다는 거죠. 왜? 부정 사용은 의사에 반하여 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용이 되는데 의사에 의해서,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자 맨날 하는 거잖아. 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뭐야? 이게 대법원은 틀렸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틀려요. 틀린 질문 나올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무죄라고 했는데 뭐 대금 사기죄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부사죄는 무죄라는 거죠. 부정 사용이 아니어서. 근데 5번 보시면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교도소 수용 중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교부받은 뒤 총 23회에 걸쳐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고 신용카드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고 피고인은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이 사건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해당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를 사용, 거기서 가로치세요. 이를 사용. 아까 원심에서 가로친 부분이 뭐였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용했죠? 요거 하고, 근데 대법원은 뭐야? 복잡하게 생각 안 해. 그냥 사용으로 본단 말이야. 아시죠? 그래서 원심 가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이를 사용, 대법원의 가로 부분, 요거 차이 때문에 뭐다? 대법원은 그냥 쓰면 된다는 거야. 그냥 쓰면 사용할 때는 의사에 기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아니고 취득할 때만 기망으로 취득하면 그 신용카드를 그냥 사용하면 뭐다? 부정사용죄가 된다는 거죠. 깔끔하죠? 네. 근데 이 차이점을 알아냈는데 제가 3일 걸려요. 3일. 다른 사람 빨리 알았을까? 되게 어려운 판례인데. 그래서 이를 사용으로 끝났다. 사용했잖아. 기망으로 취득한 거 사용했잖아. 그러니까 대법원은 뭐다? 부정사용죄가 된다. 고등법원 너 너무 골치 아프게 깊게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피고인 행위는 기망하에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전법 위반죄, 부사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고 유죄로 봐야 된다. 뭐가? 신용카드 부사죄가. 그래서
결론이 뭐다? 사용대금에 대한 사기죄, 유죄, 그 다음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유죄가 나온다. 왜? 기망으로 취득한 거 사용하면 되는 거고 사용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지 반하는지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심은 2심은 쓸데없는 거 봤다는 거죠. 필기 안 해도 되겠네. 설명 잘했죠? 이거 되게 어려운 판례였어. 엄청 오래 걸렸거든. 그 다음에 자 3번 요 판례도 봅시다. 요것도 그래서 2번은 별표 3개 치시고요. 특히 사례형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야 돼 이거. 그 다음에 3번도 별표 3개인데 이것도 요건 객관식용으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요지 1번 보시면 첫 번째 문장 중요한데 많이 봤던 거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줄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알면서 소지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판례에서 문제된 거는 소지야, 소지. 그래서 여기서 소지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아마 이 판례가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소지, 음란물 소지에 대한 개념, 소지 개념에 대한 객관식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방금 읽어드렸죠. 제일 중요한 문장이고 여기서 소지란 뭐다?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 한마디로 지배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지배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죠. 그 다음에 지속 동그라미 그래서 지배 상태 and 지속이야. 그게 소지라는 거죠. 그래서 끊고 만약에 인터넷 주소 URL을 준다는 것은 그 다음에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위치 정보,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소지는 아니다라는 거야. 그냥 정보라는 거죠. 정보. 그래서 요지 2번 따라서 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상태 또는 접근할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지했다고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사서 돈 주고 사서 내가 갈 수 있어. 근데 아직 안 갔어. 그리고 그 음란물이 있는 곳이 뭐야? 나의 영역이 아닌 거야. 내 서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소지로 볼 수 없고 소지로 본다면 뭐다? 한마디로 지행법정지 위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거기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중요하죠. 내가 지배하는 서버면 내 거야. 소지 맞아. 근데 내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이용 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은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제공받은 것. 제공한 게 아니고 제공받은 거죠. 내 게 아니니까 나보고 가라는 거야. 거기까지. 그럼 뭐다? 그때는 이거에 불과한 것은 뭐다? 소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영역이 아직 들어와 않았잖아. 다른 타인의 영역에 있는데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소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가 객관식으로는 짭짤해. 잘 나올 것 같아. 자, 3개 했는데 18분 걸렸네. 자, 그 다음에 4번. 요것도 별표 2개 하시고요. 요것도 되게, 요게 이제 특별법, 교통사고 관련, 교통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변시 이쪽, 경찰 이쪽에서는 중요하니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공무원 쪽에서는 그런 특별법을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상식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그래서 그걸 알아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요지 1번. 익숙한 거죠?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법규 구성 요건과 가벌성 규정에 준용된다. 모든 위법 두 번째 줄 위법성의 책임 조각 사유, 처벌 조각 사유, 형 면제 사유에서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을 유추 적용한 것과 같은 결과다. 처벌한다는 거야. 처벌. 그래서 재형고지 파생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많이 봤죠? 이건 다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요지 2번 보시면 자,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죄는 그 다음 줄에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가로치시고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R 동그라미하고 R이 뭐다? 고의다. 고의. 그래서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고의범 동그라미죠. 무면허 운전죄는 뭐다? 과실범이 아니고 고의범이다.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특례법, 교특법이라고 하는데 교특법 3조 2항 단서 7호 이렇게 되는데 교특법 글씨가 보일라나? 교특법 3조 2항 법문이 있고
단서가 있는데 본문은 뭐야? 반불죄예요. 반불죄. 단서는 뭐냐면 그 예외야. 반불죄가 아닌. 반불죄로 보지 않는 예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다? 거기 단서 7호죠. 이게 14개인가 되는데 반불죄의 예외가 14개 되는데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야. 뭐가? 무면허가. 그래서 무면허 운전은 뭐다? 반불죄가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무면허 운전이 아니었으면 뭐다? 보험 들거나 피해자랑 합의하면 뭐다? 공소기각 판결 나오는 거고. 이제 그건 말이야. 이건 솔직히 변호사 시험 이런 데서 엄청 잘 나오는데 여러분이 법을 공부한다면 솔직히 이거는 교통사고에서 기본이 되는 상식적인 내용이라서 일반인은 또 많이 알잖아. 여러분도 알아야겠죠. 예. 교통법 3조하고 4조 정도는 아시면 알아야 돼. 그래서 단서 7호는 두 줄 마지막 줄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불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위 단서 7호죠. 단서 7호에서 말하는 교특법 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무면허 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고의범일 때만 말한다. 고의범으로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만 뭐다? 예외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지 3번.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했다. 거기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로치시고요. 뭐다? 과실 운전이에요. 과실. 거기다가 과실이라고 써놓으세요. 과실 무면허 운전. 그 다음에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렇게 해서 기소가 뭐로 됐냐?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은 뭐다? 고의범인데 고의가 없고 과실이잖아. 그러니까 무죄 나온 거죠. 고의를 입증 못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교특법 위반 치상 이 3조 2항 그 교특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된다. 왜? 무면허 운전이었으면 예외여서 적용이 안 될 텐데 무면허 운전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범이니까 예외가 아니고 분필이면 싹 지워야 되는데 이거 막하여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거 아니고 뭐다? 반불죄가 맞다. 반불죄가 맞아서 합의했거나 종합보험 들면 공소기각 판결 나온다. 아마 이 사건은 보험 들었던 것 같아요. 보험. 합의가 아니고 보험 듣다. 그래서 공소기각 한 것은 맞다는 거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5번. 6번까지 합시다. 자, 5번 보시면 요게 이제 처음 나온 판례인데 되게 어려운 판례죠. 근데 출제 가능성이 막 S급, 막 A급까지는 아니고 한 B뿔? 거기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처음 나온 법리라서 별표 3개 하시고요. 객관식용으로 나올 수 있죠. 사무장병원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비의료인이 법을 위반해서 의료법인 개설했는지에 대한 건데 요지 1번 보시면 이것도 문장이 되게 복잡해요. 여기까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요지 1번 보시면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개인이에요. 개인 동그라미 치세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인, 조합, 법인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첫 번째 개인 이거는 판례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그냥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보는 거야. 심심한 거죠. 심심하고 당연한 거.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뭐냐? 비의료인이 시설, 인력 충원 관리, 개설 신고, 필요자금의 조달 등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비의료인이 한마디로 비의료인이 두 번째 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주도적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뭘 하면 그게 뭐다? 비의료인인 개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한 걸로 본다는 거죠. 위법하다고. 그죠? 그래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고 의료기관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것을 가장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위법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배운 판례에 따르면 공단에 의료보험 청구 급여 청구 못하는 거죠. 하면 사기죄가 된다고 그랬지. 그렇게 된다는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지 1번 마지막 줄에 소비자 협동 생활 조합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조합. 민법상 조합이죠. 조합 동그라미.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 뭐와? 개인 명의와 같게 한다. 그래서 개인, 조합, 법인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하고 조합은 뭐다? 이렇게 요지 1번처럼 판단한다는 거죠. 남은 건 뭐야? 법인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법인에 대해 법인 명의로 설립된 것에 대한 판결의 실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렵고 중요하죠. 요지 2번 보시면 자, 의료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 여기 법인 동그라미 있죠. 법인. 의료 법인의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비의료인의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죠? 아까 주도적이면 된댔잖아. 근데 법인 명의일 때는 안 된다는 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의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본질적이고 그 다음에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개인 명일 때는 개인 명일 때는 의사만 아니 개인 설립자가 의사면 되는 거야. 자기 명의이기 때문에. 근데 법인일 때는 뭐야? 법인은 의사할 수 없잖아. 그치? 법인을 구성한 대표이사 등등 뭐 투자자 대표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뭐야? 다 의사해야 돼? 그럴 건 뭐 개인 명을 세웠겠지. 다 의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법인이 의료법인이면 되는 거고 그 밑에 구성하고 있는 대표들은 뭐다? 의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다? 의료인일 수도 있고 의료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닐 때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료법이 예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 대표가 의사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만으로 위법하진 않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그 요지 2번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고 판단하면 이거는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구별이 불명확해져서 죄형법정주에 반할 수 있다. 그래서 요지 2번이 객관식용으로 짱이죠. 그죠? 1번은 됐고 요지 1번하고 2번 비교해서 잘 정리하시면 돼요. 요지 2번이 가장 가능성이 높죠. 출제 가능성이. 그 다음에 요지 2번의 그 첫 번째 문단 가번. 그 다음에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개설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기본으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관여한 거는 개인일 때는 이걸로 충분한데 법인일 때는 이게 기본이고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는 걸 기본으로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해서 적법한 의료기관을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된다. 주도적인 것만 안 되고 추가적인 사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정은 다음 두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 두 가지 사항 모두가 아니고 어느 사항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되면 인정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다. 첫째는 뭐냐?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의료인이 돈을 안 냈다는 거야. 법인 설립은 자본금이 필요한데 그 자본금을 안 냈다. 첫 번째. 또는이죠. and 아니고 또는 두 번째.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히 유출했다. 부당히 유출해서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다. 그죠? 한마디로 법인을 세울 때 돈을 안 넣었다. 첫 번째 사정. 두 번째는 뭐야? 법인이 돌아가서 돈을 막 벌고 있는데 그걸 막 뒤로 빼돌리면 안 되죠. 왜? 의료법인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공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빼다 쓰는 거는 뭐다? 공공성에 반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뭐다?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돼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위법하게 설립한 기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1번은 전자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은 후자에 대한 건데 그 두 단락은 저는 읽었는데 강의 때는 생략하고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예. 이렇게 하면 되고 동그라미 3번을 봐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건 예외야. 예외. 전자후자인데 전자후자에 대한 예외를 말하고 있는 거죠. 3번을 보세요. 3번이 중요해. 자,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비의료인이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했다는 정황만으로 하자가 있어. 법을 위반한 거야. 아니면 유출을 했는데 한 번 했다는 거야. 일시적으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거 한 번으로는 좀 불충분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법인의 설립 과정의 하자가 설립 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다음에 개설 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기본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로 이르러서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탈법수단을 악용됐다면 그때는 뭐다? 위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지 1번 기본적인 내용 비교해서 알아놓으시고 요지 2번에 가번 시험에 잘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가서 그다음에 나번도 조금 떨어지긴 한데 이것도 출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까지 시험에 대비 잘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6번 판례 보시면 이거는 이 판례 나온 다음에 이제 나온 건데 요지 1번은 중복이니까 넘어가고 요지 2번 보시면 아까 추가적으로 요건이 필요했죠. 두 개라고 그랬는데 전자, 후자. 전자는 자금을 안 댄 놈. 그 다음에 후자는 뭐야? 자금을 빼간 놈. 그 두 가지죠. 그래서 요지 2번 보시면 그중 전자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재산 출연 없이 시도재산을 기망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등 시설과 자금 없이는 의료법인을 외형만을 갖추어 설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자고,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면 후자 있죠. 후자의 경우는 돈을 빼돌리는 거였죠. 후자의 경우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지배하면서 운营수익 등을 상당 기간 부당 유출하는 등 공공성, 비형성을 일탈한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문장이 바뀌었거든요. 표현이.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지 3번도 중복이니까 넘어가고 아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실제 사실관계인데 보시면 비의료인에 해당하여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무슨 개설이야? 개인으로 개설할 수 없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갑 의료법인을 인수하고 법인 산하의 을 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인계받은 다음에 그 다음 줄 병원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비의료인 동그라미 치시고 세 번째 줄에 주도적으로 담당. 이렇게 되면 뭐야? 개인일 때는 개인 명의 병원일 때는 위법화됐죠. 근데 법인 명일 때는 뭐야?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두 줄 또 내려가면 갑 법인을 인수한 다음에 주요 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제 대법원이 판단한 거죠. 피고인이 탈법적 수단으로 을 병원을 개설 운영한 것을 단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인수 과정에 하자가 있다거나 재산 출연에 관한 문제도 그런 문제도 없고 있더라도 그것만 안 된댔지. 심각해야 된댔죠. 그 다음에 끝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갑 법인의 재산이 피고인에게 부당 유출되어 공공성 비형성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뭐야? 주도적으로 참여만 했지 전자 첫 번째 두 번째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뭐다? 이 사람이 세운 법인이 위법한 법인이다. 병원이다 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법 위반이 유죄로 나왔는데 대법원은 무죄로 본다는 거죠. 자, 7번 강의할 텐데 한참 열심히 떠들었는데 촬영 버튼을 안 눌렀네요. 망했어요. 날라갔어요. 자, 7번 다시 할게요. 이거 담배 제조법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별표 2개죠. 객관식용으로 좋은 판례죠. 요지 1번 죄행법정주의 그다음에 권리보호, 범죄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요구하고 횡벌법이 엄격해야 되고 문헌 가능에 벗어나 피고의 분리, 협의점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1번 다 아시죠? 첫 번째 문단. 이거는 뭐 다 하니까 좀 목이 아파가지고 2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밑줄 치세요. 이건 뭐 다 알죠? 그다음에 담배 사업법, 담배 제조업법, 담배 사업법 위반인데 이 처벌 구성 요건이 뭐냐? 담배를 제조하는 걸 처벌하는 거예요. 제조하는 거를. 그래서 담배 제조에 대한 게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가시면 한 편 보이시죠? 한 편. 거기 한 편. 담배의 제조는 담배 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로 한다. 거기 담배의 제조 가로치시고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 가로치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는 당연히 제조가 아니죠. 그래서 무허가 담배 제조로 인한 담배 사업법 위반죄로 우율
할 수 없고 만약에 그렇게 의율 처벌한다면 가능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에서 재무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됐죠? 요 문장이 시험에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거다. 그 다음에 요지 2번 보시면 사실관계도 출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입 담배 필터, 담배값을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담배 제조기를 조작하게 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기소가 된 거야.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기소 사실이고 인정 사실은 뭐냐? 피고인이 실제 행한 활동은 손님에게 연초 등 담배 재료를 판매하고 만든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담배 제조 시설을 제공했다. 그리고 뭐야? 손님에게 제조를 하도록 한 거죠. 주인이 직접 제조한 게 아니고 손님에게 제조하도록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피고인의 활동은 담배의 원료인 연초잎에 일정한 작업을 가한 게 아니다. 작업을 가해야 뭐다? 제조라고 그랬는데 가한 게 아니니까 제조가 아니어서 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위반죄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줄 피고인이 담배를 제조했거나 제조된 담배를 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무죄다라는 거죠. 유죄로 된 2심은 잘못됐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초음파 진단기 사용한 한의사 사건인데 이거 작년에 나왔죠. 제가 근데 작년 12월 달 중에 나온 판례는 올해 판례도 실었어요. 작년 판례 중에 워낙 중요한 게 많고 여러분도 또 복습도 하고 또 충분히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개년 판례집도 혹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제 이 특강만 보신 분들은 그 판례 강의 교재 보고 꼭 정리를 하세요. 작년 판례도 엄청 중요한 게 많죠. 모든 시험에 거의 다 나왔어요. 그 최신 판례들이 각종 객관식 다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는 건 한두 개일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다 보셔야죠. 작년에는 형각이 중요하고 올해는 형총이 중요해. 자, 8번. 그래서 초음파 진단기 한의사 사건인데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의료법 위반으로. 근데 지금은 사용할 수 있다로 바뀐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13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줄 보시면 거기 한방 의료 행위의 의미가 수범자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보이시죠? 그거 보시고요. 한의사 입장, 그러니까 한의 수범자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죄의무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거기 가로치세요.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뭐다?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처벌 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관련성이 있어서 명백할 때 처벌 안 되고 근데 있는지 없는지 불명확해. 그럼 뭐야?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해진 거죠. 그럼 뭐야? 처벌 내려면 뭐다? 관련성이 없음이 명백할 때만 처벌하겠다는 거야. 무관한게 명백할 때만 처벌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 정리해 놓으세요. 방금 그 문장이 이 판례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고 방금 이해드린 세 가지. 관련성이 있는 게 유관이 관련성이 있는 게 명백하다. 당연히 처벌 안 되고 관련성이 없는 게 명백하다. 그럼 처벌되고 그 중간에 있는 관련성이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 그럼 뭐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뀐 거란 말이야. 요지 2번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용에 해당하는지는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르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서 그 다음 줄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한의사도. 그래서 끝에 세 번째 줄 보시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의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 거기 무관 동그라미, 명백 동그라미. 무관한 게 명백한 뭐라고? 처벌된다고. 근데 검사가 뭐다? 증명을 못했다. 그래서 뭐다? 무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관한 게 명백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처벌 못한다. 이 말이죠. 이 판례도 뭐 내용 또 이게 한두 번 나와서 한 두세 번 나왔나? 작년 시험에. 근데 요 좀 어려운 문제 내려면 방금 무관
그죠? 무관 명백한지 안 한지 그거 세 가지 경우를 정리해 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9번. 요 판례도 재밌어요. 객관식용 판례죠. 이런 건 살이 안 나오고 재미난 판례죠. 자, 보세요. 예비 후보자인데, 자, 요지 1번. 공직선거법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거기 있고,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 가로치시고요. 예비 후보자 아직 후보자 등록 이게 안 되는데 예비 후보자로서 등록할 사람일 거야. 미리 좀 운동 좀 하게 해달라는 거지. 몇 가지 한정돼서. 선거운동 방법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거는 표지물 착용 가로치시고요. 표지물을 착용, 옷을 착용 이거잖아.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거라고 봐야 된다. 당연하죠. 그리고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 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것,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알겠죠? 당연하죠. 좀 당연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 야, 그래서 됐죠? 뭐다? 착용해야 된다는 거 착용. 표지물은. 그래서 요지 2번 보시면 실제 사건이에요.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피고인 갑이 예비 후보자로서 길거리에서 3회에 걸쳐 자신의 이름과 홍보 내용이 기재된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가르치세요.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둔 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둔 채 이렇게 흔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흔들었다. 이게 착용이냐? 이 착용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재밌잖아. 깔끔하잖아.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착용이 아니다. 그래서 세 줄 내려가면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었던 거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게 아니어서 교도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입으라는 거야. 입어. 몸에 입어. 그래서 착용한 평가를 평가되지 않아서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소사실 유죄는 정당하다. 교도소 가라는 거죠. 교도소 안 가고 벌금 나왔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다음에 10번. 요거는 이제 별표 하나고요. 요지 1번 보시면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보편 타당한 규범입니다. 법의 표준적인 의미를 밝혀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해야 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래서 법적 안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일반적인 좋은 말이죠. 잘 안 나오는 말이니까 이걸 봐야죠. 그 다음에 끊고 한편 법률의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이다. 그럼 뭐다? 체계적 논리적 해석은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지. 별표 치시고요.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해석이 뭐야? 논리적 체계적 해석 방법이야. 그래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다음 줄에 목적을 중시해서 문헌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더라도 그 다음에 전체 법 체계와 조화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지 1번을 일반적인 법리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요지 2번, 3번은 읽어보시는데 시험에 안 나오겠죠. 너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동기설.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워낙 중요한 거니까 작년에 그 특강 때 제가 해드렸죠. 유튜브에 한 1시간 반? 그렇게 이제 올라왔을 텐데 작년에 보고 이제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특강 잡아서 했는데 올해 강의 때는 한 번도 안 했죠. 그래서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내 기억 환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밑줄 치면서. 자, 동기설 폐지 사건인데 요지 1번.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지문이 엄청 많아요. 정말 중요한 건데 기본적인 내용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게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그 판례들이 좀 나왔는데 점점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어려워지는 부분에 이제 출제가 될 거란 말이야. 제가 작년에 여기 나와 있지만 출제 가능 지문 12개를 뽑아놨는데 제가 앞으로 이 판례로 10년 동안 나올 문제 다 뽑아놨다고 했잖아. 아직 이거 한 10분의 1? 한 5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야. 그걸 이제 이해하면서 봅시다. 밑줄 한번 더 치면서 봅시다. 자, 요지 1번. 범죄 후 법률 변경,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형이 그것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한다. 1조 2항이죠? 1조 1항, 2항, 3항은 다 외워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범죄 후 법령의 개표를 형이 폐지했을 때는 면소 판결로 해야 된다. 이거 형소법이죠? 이것도 외우고 있겠지. 그 다음에 그래서 형소법 1조 2항하고 326조 4호가 동시에 나오는데 1조 2항만 체크할게요. 동일한 전문이니까. 그래서 이 형법 제 1조 2항에서 1조 2항에서
그다음 두 줄 내려가서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죠. 경과 규정이 있으면 항상 우선한다. 그다음에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받은 법원의 명령이 나와 있는데 형벌법규 자체 가로치시고 1번이고요. 그다음에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받은 법령의 변경 2번이고요. 그다음에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서 이거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1조 2항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작년에 시험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죠. 동기설 폐지. 그래서 1번, 2번 했고, 그 다음에 형벌법규가 대통령 등 법규 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 이하 고시 등 규정이죠. 거기 고시 등 규정 가로치시고요. 법규 명령이 아니고 행정규칙이야. 대외적인 법규에 효력이 없는 것들. 여기에 이게 이제 3번, 가로하고 3번이죠. 1번, 2번, 3번, 5번까지 있어요. 3번. 그 다음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 이거는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결국은 뭐야? 법규 명령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도 뭐다? 마찬가지로 형법 제1조 2항을 적용시킨다. 적용된다는 거죠. 1, 2, 3번 나왔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는 법령이 아닌, 그러니까 1, 2, 3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 거기 다른 법령이 변경 가르치시고 이게 4번이죠. 이때는 반반이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판단을 추가적인 판단을 해봐야 돼. 뭐 직관으로 안 되죠. 직관. 그래서 1조 2항을 적용하려면 범죄 성립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 직관이죠. 직관, 형관,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법령이 변경했었어야 한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고. 근데 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변경,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에는 1조 2항을 적용시킬 수 없다. 간접적 변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게 아니고 스스로 유효기간을 거기서부터 가로치세요.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 일자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는 법령 가르치시고 이게 강학상 교과서에 나오는 한시법이죠. 한시법은 뭐다? 1조 2항하고 전혀 상관없는 법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1조 2항의 법률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야. 절대 불가능. 이거는 반반이 아니고 안 돼. X야, X. 그래서 5번이야. 한시법이 5번. 1, 2, 3, 4, 5. 5가지 정리하셨죠? 그래서 1, 2, 3번은 된다. 1조 2항. 5번 안 된다. 4번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되려보다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반반. 됐죠? 요지 2번. 하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은 범죄 성립 및 처벌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되고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제로 법령 변경을 의미하는 거다. 그 다음에 형벌법규 자체 1번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받은 법령의 변경 2번 그 다음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을 때는 당연히죠. 당연히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 변화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직관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때는 1조 2항이 그대로 적용되고 형벌법규가 고시 등의 규정 이거 3번이죠. 3번 내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두 줄 내려가서 마찬가지로 1조 2항이 법률 변경에 해당한다. 적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해당 형벌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아닌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 4번이죠. 이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한 것인지 면밀히 따져본다. 반반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지 3번 보시면 형벌법규 가볍성과 직접 관련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있는지는 종래 대법원 판례가 기준으로 삼은 반성적 고려 유무와 구별된다.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이것들 바꾼다 이러고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요지 3번에 양가로 1번 있죠.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 시험에 많이 안 나왔는데 제가 작년부터 밀고 있는 지문들이죠. 언젠가는 나올 거야. 특히 어려운 시험에. 그래서 이는 입법자에게 과거 동그라미 의 처벌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는지로 추단하는 게 아니고 반성적 고려는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근데 그게 아니고 법령의 변경이 향후 동그라미 치고 장래죠. 향후 문제된 형사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범적 가치 판단이다. 로 판단하는 거다. 뭐다? 직관이. 예.
그래서 입법자의 내심의 동기를 탐지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기초로 법령 해석을 하는 거다. 입법자, 법을 입법할 때 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해석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도 중요하죠. 네. 다음 두 줄 내려서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과 처벌과 직관을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때 1조 2항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야. 뭐가? 다른 법령에서 4번에서. 그 다음에 해당 형벌법규와 수권 내지 위임관계 있지 않고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민사적 행정적 규율의 변경, 거기 가로치죠. 예. 민사적 행정적 규율의 변경 또는 그 규범적 가치 판단이 배제된 극히 기술적인 규율의 변경 등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 가로치시고요. 기술적 가로, 간접적 가로. 방금 불과할 때는 직관이 없는 거죠. 간접적 영향이 있는 거잖아. 이때는 뭐다? 1조 2항 적용되지 않는다. 요 판례가 지금 나오고 있어. 제가 그때 그랬잖아. 작년에 강의할 때.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더 대부분 판례에 추가적인 판례, 사건들을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조금 더 이제 그 개념이 더 명확해지고 있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뭐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불가한 경우에는 1조 2항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직관이 있을 때는 1조 2항, 직관이 없을 때는 없고, 직관이 없는 거죠. 대표적인 보다 민사적, 행정적 규율, 그 다음에 극히 기술적인 규율의 변경 이런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입법자는 해당 형벌법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법령을 변경할 때에도 그 다음 줄에 신법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둘 수 있다. 경과 규정 뭐다? 언제나 옳다는 거야. 괜찮다. 그래서 법률의 변경이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국법 말고 신법 적용해! 1조 2항이 뭐고 적용해! 라고 국회의원들이 정하면 따르면 된다는 거죠. 입법자는 자기 스스로 입법 목적을 얼마든지 관철시킬 수 있다는 거야. 뭘로? 경과 규정으로. 그럼 4번 제정 당시부터 스스로 유효기간 정한 거 이거 뭐다? 한시법이죠. 이거는 뭐다? 직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 2항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법령 자체가 명시적으로 예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했다는 효력 상실은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와 같이 애초에 법령이 폐지되기 어렵고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 내지 형사처벌에 관한 규범적 가치 판단 변경에 근거했다 볼 수 없다는 거죠. 가치 변경, 법률 변경하고 아예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아예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1조 2항 문제가 아예 안 생긴다. 그다음 첫 번째 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 경과 전에 법령 위반 행위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그대로 처벌하는 게 뭐야? 입법자의 의사라는 거야. 당연하죠. 그럴 거면 안 만들었겠지. 이런 거 처벌 안 할 거면. 그래서 사실관계는 보시면 요게 이제 사실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사실관계에 따라서 1조 2항의 적용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판례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술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 원심은 구도로교통법 148조 2제 1항 거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도로교통법 148조의 2제 1항 이게 뭐야? 적용법조라는 거야. 이걸로 공소사실 했는데 두 줄 내려가서 이 사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 개정이라는 거죠. 법 개정 했는데 이게 뭐냐? 그 다음 줄에 처벌하는 제148조 이 적용 대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거다. 거기 148조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148조 2가 뭐야? 당해 형벌법규죠. 당해 형벌법규에서 제외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뭐다? 이거는 1조 2항이 바로 적용된다는 거야.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점점 더 중요해져 사실관계가 앞으로.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자전거 등의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적용되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 사건 법률 개정. 그래서 세 줄 내려가면 원래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자동차 음주운전일 때는 근데 그 다음 줄에 지금은 자전거 등 음주운전에서 2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요지 5번 마지막 줄에 별도 경과 규정도 없다. 그래서 요지 6번 보시면 이 사건 법률 개정은 구속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 가로치세요. 아까 이유 설명드렸죠. 점점 이게 되게 중요해져. 1, 2, 3, 4 중에 뭐냐? 5번은 됐고 1, 2, 3, 4 중에 뭐냐? 이걸 사실관계를 통해서 파악한단 말이어서
이 판례는 뭐다? 1번이다. 1번. 그래서 1조 2항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형이 가벼운 중에 명박하고 반성적 고려 따지지 않고 1조 2항 적용한다. 1조 2항 적용하는 건 당연한데 1, 2, 3, 4 중에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1조 2항에 따라 행위시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신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가볍게 처벌해야 된다. 벌금 20만 원 이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간단하게만 나왔는데 점점 어려운 질문이 많은데 제가 12개 문제 만들어놨잖아. 여기 벗어나기 어려워. 그래서 이거 꼭 정리 잘 하시고요. 풀지는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19번 이 판례 봅시다. 19번 2번 판례 보시면 이것도 똑같죠. 방금 거랑 되게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보시면 전동 킥보드인데 요지 1번 구 특정경제가중법 5조 2 됐고 5조 11 제1항 그 동그라미 쳐주세요.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 11항 이게 이제 구속요건이야. 11 이거는 위험운전죄죠. 위험운전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했을 때다. 그래서 자동차 동그라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동그라미 처벌하도록 있다. 그래서 구도로교통법 제 2조, 19조 남목은 거기 가로 보시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도 뭐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였단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원동기 장치와 자전거 일부러 규정했다는 거야. 옛날부터 원래. 그래서 전동 킥보드는 뭐다? 위 규정에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했다. 구법 뭐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운전죄로 처벌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아까 개정된 내용 봤죠? 아팔레에서 개정돼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전압 판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가 아니고 자전거 등에 해당했죠? 아까는 뭐야? 1조 2항 적용됐지. 1번이어서. 근데 여기는 뭐냐? 어떻게 되냐?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가 아니고 자전거 등에 해당하게 됐다는 거야. 뭐다? 자동차가 아니고 자전거 등에 해당해. 근데 이 사건에서는 뭐야? 원래 뭐 했어? 원동기 장치 자전거였잖아. 근데 신법에 따라 자전거 등이 된 거죠. 그래서 요지 2번 보시면 개정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란 두 줄 내려가서 원문상 원동기 장치와 자전거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내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겠다. 그 다음 줄 보시면 그래서 한으로 세 줄 내려가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다른 개념이 아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되고 다만 개정도로교통법은 통행 방법 등에 있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하여 입법기술상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다? 우리가 하고 있는 형벌법규에서는 뭐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킥보드 전동 킥보드죠. 전동 킥보드가 옛날에는 원래는 뭐였다고? 이게 원동기 자전거 거였다고. 근데 개정되면서 이게 자전거 등이 됐는데 이거는 탈 것에 통행 방법에서만 그렇고 통행 방법만 그렇고 뭐다? 그 위험운전 치상죄 특정범죄 가중법 5조 11에서는 뭐다? 똑같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거야. 개정이 된 다음에도. 이건 차이가 없잖아. 그죠? 아까 5조 그 법률이 뭐다?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했는데 그 객체가 옛날부터 뭐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였고 지금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거야. 아시죠? 그래서 영향이 없죠. 구성 요건이 똑같지.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 3번 보시면 세 번째 줄 특정범죄 가중법 5조 11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 그래서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 신설해서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분류했더라고 하던 원래 위험운전죄는 뭐다? 원동기 자전거였단 말이야. 자동차로 처벌한 게 아니고 원동기 자전거에 해당해서 처벌했기 때문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예. 되게 재미난 판례죠. 그래서 자전거 등 분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1조 이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구성 요건이 사라지거나 형이 경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예 동일하잖아. 동일하죠? 네. 구성 요건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자전거로 했는데 자전거가 뭐다? 여기에 해당하니까 원래 구조하고 변동이 없다. 그래서 1조 이항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아까 별표 몇 개랬지? 2개 됐나? 3개라고 그랬네. 3개. 동기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판례 보시면 이것도 별표 3개죠. 요지 1번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지 2번 보시면 사실관계. 이것도 이미 기출된 것 같아. 이거 기출됐죠. 몇 군데에서 나왔어. 자, 상반기 판례니까 나왔겠죠. 올해 시험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요지 2번 보시면 별표 3개예요.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 파산 회생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거기 변호사법 가로치세요. 아니, 별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거 공소사실의 적용법조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동기설에서는. 왜? 1, 2, 3, 4, 5는 빼고 한시법은 빼고 1, 2, 3, 4 중에 뭐냐가 일단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뭐다? 당해 형벌법규가 뭐다? 일단 변호사법이라는 거예요. 변호사법 109조로 규소됐는데 범행 이후 개정된 법무사법에 의하여 개인 파산 사건, 회생 사건의 대리가 법무사 업무로 추가됐다. 옛날에는 처벌됐는데 지금 해도 되는 거야. 오씨 뭐야? 이렇게 된 거죠. 당연히 1조 이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사법이 개정됐는데 위 법무사법 개정은 범죄 사실에 해당 형벌법규 자체냐? 아니죠. 그건 뭐야? 변호사법이었잖아. 그래서 해당 형벌법규 자체 변호사법 또는 그 변호사법으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받은 법령이 아니죠. 그러면 뭐다? 4번이란 거야. 4번. 4번이면 뭐야? 4번이면 반반이랬죠? 반반. 직관이 있으면 적용되고 직관이 없으면 적용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위 법무사법 개정은 그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다. 4번이라는 거죠. 4번 동그라미 쳐서 4번.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다. 이때는 반반인데 직관이 있냐를 따져보면 하나 둘 셋 줄 내려가서 법무사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이다. 행정적 규율 동그라미 치세요. 형사법하고 무관한 행정적인 규율. 너희들 우리 국가가 국가가 허락해줄게, 허가 내줄게 이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행정적 규율에 불과하고 아까 나왔죠. 행정적 규율, 민사적 행정적 규율. 그 다음에 그 변경은 형사법규의 가벌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그래서 법무사법 개정은 직관이 없다. 그래서 뭐다? 1조 이항이 아니다. 적용 안 되고.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1. 해당 법규 자체. 2. 근데 그로부터 수권받은 법규명령. 3. 그로부터 수권받은 행정규칙. 4. 4가 뭐야? 그 법규 다 아니고 행벌법규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수권받은 1, 2, 3가 아닌 다른 법령 4번일 때는 반반이다. 그 반반인데 직관이 있으면 1조 이항, 직관이 없으면 1조 이항 적용 안 되는데 여기는 뭐다? 행정적 규율이고 형사법적 관점하고 무관하다. 그래서 직관이 없다. 간접적 영향이다. 그래서 1조 이항 적용되지 않고 뭐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여전히 처벌된다는 거죠. 아름답죠? 되게 멋있는 판례야. 그 다음에 4번, 이거 되게 유명한 판례죠. 상습 강제추행죄? 그거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워낙 유명하고 시험에 잘 나왔던 건데, 별표 3개 치시고요. 요지 1번 보시면. 워낙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포괄죄 관한 기본 처벌법규에 대하여 표현이나 형량 개정 조가 아니고,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죄 처벌 대상을 삼는 경우에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이더라도 마찬가지다. 상습 강제추행죄. 그래서 뭐다? 그 소추 조건도 일반 상습범이 아닌 일반 그거를 포괄죄 아닌 그걸로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워낙 유명하고 많이 나왔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우리 다른 거 해야지 다른 거.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요것도 별표 2개 치시고요. 제목 먼저 보시면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이용해서 도박하는 갑에게 환전해 준 거야. 피고인은 도박한 사람이 아니고 환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뭐다? 도박의 방조로 기소된 거야. 아시죠? 도박자가 아니야. 환전해 주고 도박죄의 방조범으로 기소된 거예요. 그다음에 1번 보시면 그냥 일단 여주 1번은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이해 차원에서 읽어 볼게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발행, 복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걸 발행, 정보통신망 발행 포함해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제2를 제공한 행위,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두 줄 내려가서 이러한 금지행위 이용하여 도박한 자도 처벌하고요. 그 다음 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스포츠 도박, 장소적 제약을 뛰어넘었다. 이럴 때도 처벌하겠다는 거야. 정보통신망. 인터넷이죠. 인터넷 도박. 이런 게 처벌 조항이고 요지 2번 보시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배팅하는 거는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받은 다음 결과를 적중시켰을 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도박을 했다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한 도박행위, 도박자죠. 정범이요. 도박 정범. 도박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다. 그죠? 뭐 당연한 거죠. 해외 사이트라도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당연히 처벌되지. 왜? 속인주의잖아. 속인주의. 속지주의이기도 하고 속인주의 일단. 그래서 처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범이 처벌되는 거예요. 도박 정범. 그 다음에 이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이 외국인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것이어도 마찬가지다. 도박 사이트 운영은 뭐예요? 도박 장소 개설죄죠. 이거는 뭐야? 이것도 정범이지. 개설죄. 방조범은 아니고. 그 사람이 외국인의 국외범이더라도 마찬가지다. 처벌할 수 있을까? 처벌 못하죠. 외국인의 국외범이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외국인들 다 도박 사이트 적법인 국가에서 이거 하잖아. 마찬가지다. 뭐가 마찬가지야? 정범은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적법하게 운영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더라도 뭐다? 도박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처벌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지 3번 해외에서 적법하게 개설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국민체육법 미치는 질을 불문하고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내국인은 그 다음 줄에 처벌된다. 내국인은 뭐야? 내국인에다가 정범 써야 돼. 정범. 도박행위를 한 내국인은 도박죄 정범으로 처벌되죠. 정범으로 처벌되고 범죄가 성립하니까 뭐야? 방조범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방조범이었죠. 기소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도박방조를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원래 유사한 사건이 뭐야? 필리핀 카지노 사업자 처벌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필리핀 카지노 들어간 우리나라 사람, 내국인 처벌되죠. 속인주의에 따라서. 그죠? 그 속인주의에 따라서 필리핀 카지노에서 처벌되는 사람, 도박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 방조범, 돼, 안 돼?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럼 똑같다는 거죠. 정범이 처벌되니까, 도박죄로서 정범을 처벌되니까 방조범도 성립된다. 어떻더라도 사이트 운영이 외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더라도 그렇다는 거야. 자, 한번 끊읍시다.